형 하나 질문해봐. 아무거나. 자, 그럼 그 뒤에 질문해봐. 아무거나 부담 갖지 말고. 아, 왜 사냐? 뭐 이것도 좋고. 아, 힘드냐? 뭐 이것도 좋고. 인생의 최종 목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대성마임의 계약 끝나고 제주도 내려가서 거지처럼 살 거라니까요. 예. 진짜 와, 진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몰래길 다 걸어 다니고, 예, 진짜 1년 동안 아무랑도 연락 안 할 거예요. 온갖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거예요. 제 계획이라기보다 꿈은, 이거 진심이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말고, 계약 끝나기 전까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살고 싶은 대로 딱 1년만 살고 뭐가 잘못돼도 진짜 막 신한테 감사하고 죽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자, 문학을 볼게요. 이 문학 첫 번째 현대 소설인데요. 이게 비영계인데, 여러분들 근데 다 여러분들 정신 없었나 푸느라고. 근데 이 소설 너무 애틋하지 않아요? 그 은행에 그 지게꾼 청년 등장해서 그 통장 만들 때, 야, 진짜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더라, 진짜. 예, 진짜로. 예. 근데 이게 비영계인데, 제가 요즘에 하는 뭐 문상추처럼 상황 파악 난이도가 뭐 전혀 높은 글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여러분들의 공부의 목적, 특히 소설 쪽은 비영계 작품이 나왔을 때, 예, 할메톤 우주 같은 게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지, 예, 쉬운 소설 뭐 누구나 다 읽어요, 그건. 그러니까 얘는 이제 21번 문제가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황 파악은 안 하고 바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5개 선지에서 답이 없었어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꼭 잘 느껴보시고, 근데 답은 그러면 어떻게 찾은 거냐? 나 같은 애 많더라고요. 5개 선지 답이 없었는데 자기는 결국 뭐 다른 거 찍고 틀렸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좀 잘 보시고. 자,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 여기서 외화는, 예, 그 은행 다니는 친구가 나 찾아와서 휴지 같은 거 하나 던져주면서 표구해달라고 부탁한 거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게꾼 청년의 편지였던 거죠.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에, 예, 이거는 그 친구한테서 들은 그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겠죠?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서술 시점이 다르다는 건 시점은 1인칭하고 3인칭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문제 보고 제가 최근에 시선 문제를 많이 다뤄주니까 시선을 떠올렸다는 건 아직 개념이 확고히 모르는 거예요. 시점은 무조건 1인칭,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 내화에서 그 1인칭, 3인칭이 바뀌었다는 얘기로 바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화는 몇 인칭이에요? 외화에서는 나와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가 등장하면 무조건 1인칭이죠, 얘는. 그런데 내화는 그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3인칭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확고히 있으면 소실시점 다르다는 말 봤을 때 1인칭, 3인칭 바뀌었다는 얘기네? 이렇게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내화도 서술 시점이 바뀌었다는 거야? 하고 보면 또 다른 내화가 편지예요. 편지는 몇 인칭이에요? 당연히 나가 등장하니까 1인칭이죠. 근데 왜 바뀌었다고 그랬겠어요? 외화의 나랑은 다른 나잖아요. 예. 그 지게꾼 청년이 나로 나온 거니까 얘도 1인칭이긴 한데 이 두 나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서술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썼구나. 예,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외화와 내화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쭈루룩 나와요. 자, 난 이 보기를 읽었어요. 이 보기가 지금 외화, 내화, 또 다른 내화, 그리고 걔네들이 이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1번 선지를 봤는데 A에서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확인하겠어요? 지게꾼이 있단다라는 저 구절이 A, 외화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당연히. 확인을 해보니까 지게꾼이 있단다. 이 말을 전해준 게 그 친구예요. 은행에 다니는 친구. 그럼 은행 친구와 나의 이야기는 외화 맞잖아요. 그래서 맞네 이랬죠. 이거는 지금 외화, 겉 이야기의 친구가 이야기를 전달해 준 형태의 문장이니까 외화 맞네.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B의 첫 문장. 그럼 얘도 확인하겠죠. 얘가 내화의 첫 문장이 맞는지를. 안내원이 막았는데 청년을 막았대요. 지게꾼 청년을 막은 거잖아요. 지게꾼 청년은 내화 속의 대상이니까 맞네 이랬죠.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A에서 B로 서술 지점이 변한다. 예,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뀐 거죠.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다. 대부분의 소설은 인칭이 바뀌면 문단을 바꾸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외화에서 내화로 바로 다음 문장이 가면서 인칭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문단을 안 바꾸고 한 문단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맞네 이랬죠. 근데 이때 1번 문제를 풀고서 나머지 선지를 볼 때 제 관심이 어디 있었겠어요? 선지에 제시된 문장이 외화, 내화에 속하는 게 맞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된 방식을 보기에서 잔뜩 얘기했는데 그 연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문제의 디자인상 당연해요. 그래서 2번을 봤는데 B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그럼 구석으로 갔다가 내화에 속한다는 건데 확인해 보니까 구석으로 갔다의 주어가 청년이에요. 지게꾼 청년. 그럼 내화가 맞죠? 마무리하고 이계로 A, 외화를 다시 이어간 것은 확인했죠?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예, 그럼 지게꾼 청년에 대해서 나와 친구가 나누는 대화니까 외화 이야기가 맞네? 다시 이어간 것은 B에서 A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때 내 머릿속이 그냥 이랬어요. 어차피 외와 내와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시간의 역전은 벌어지겠거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지시 표현, 이그저, 이것 그것 저것은 지시 표현이 맞으니까 맞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 나머지 3, 4, 5번 선지를 정확히 판단해 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요건 진짜 섬세하게 들어보세요. 답이 5개에 다 답이 없다고 돼 있을 때 본인만의 루틴? 알고리즘? 이걸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거 근데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에 따라서 다른 루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루틴이 왜 생긴 거냐 하면 제가 문제를 틀린 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실수든 뭐든 아니면 논리적으로 내가 부족해서든 틀린 문제 당연히 있어요. 지금 몇십 년을 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쪽팔리니까 틀린 문제를 혼자 분석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문학 문제에 한해서는 제가 오판을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제가 얘네들을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외화가 맞나? 얘가 내화가 맞나? 서술지점 바뀌는 거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거 맞고 지시 표현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이 정확한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전제해요? 얘가 꽤나 잘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지가 판단한 부분에서는 거의 오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지가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된다니까요. 틀린 문제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루틴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 내가 이래서 틀렸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판단한 게 잘못 판단한 거면 얘 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개념을 모르든 문학에서는 아니면 논리 문맥을 못 보든 그럼 또 거기에 맞게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물론 실력도 늘겠지만 내가 틀렸을 때는 내가 일단 판단한 것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겠구나. 걔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실력이 쌓이면 그쵸. 저는 웬만하면 제가 판단한 거 다시 안 봐요. 별 판단하지 않고 쓱 지나갔던 것들에 일단 집중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틀린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고 있지 않다고요. 얘를 뭐 혼자서 이딴다? 이딴다? 아씨. 지게꾼이 있단다? 이거 전달한 형태인데? 근데 전달한 게 그 친구인데? 그럼 외화가 맞는데? 설마 이게 아니라는 건가? 이따위 생각 안 한다고요. 얘 다시 보지, 지금. 설마 하면서. 다시 보면 B가 지금 내화잖아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과거잖아요. A가 외화잖아요. 얘가 현재잖아요. 근데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됐다 그러니까 B에서 A로 간 건 과거에서 현재로 간 거니까 시간적으로 순행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이어진 부분을 갖다 대면 동일한 지문이지만 역전된 부분일 수도 있죠.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근데 제가 나름 좀 변명을 하면 얘를 왜 별 생각을 안 했냐 하면 평가원 문학 문제에서요. 시간적 선호에 오류를 낸 게 저는 제 기억엔 별로 없거든요. 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 나서도 뭐야 이걸 틀리게 냈다고? 이랬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약간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문제 설계 자체는 보기부터 선지까지 해가지고 온통 외화 내화의 확인과 얘를 연결한 방식에 집중해서 선지를 판단하게끔 흐름을 짠 문제에서 그 중심 흐름에서 벗어난 부분에 오류를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치사하다 말다를 따질 수가 없죠. 못 맞힌 나를 탓해야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하지 않고 곁다리까지 다 일일이 먼저 다 확인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핵심에서 오류가 생길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친 부분들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이거. 다음.
예, 요게 이제 고전운문 복합지문인데, 고전운문하고 수필이 하나 나왔는데, 수필이 최근 흐름과는 다르게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수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동유관은 EBS 연계 작품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메인회를 찍었어요. 메인회 시즌2 세 번째 작품들을 찍었고, 다음 주에도 아마 찍을 겁니다. 아마. 찍게 되면 문자를 드릴게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수강까지 끝내는 게 대부분 9월 20일이니까 그때까지 좀 여유롭게 끝낼 수 있게 좀 하려면 하나 정도는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건데, 찍게 되면 연락할 테니까 꼭 들으시고, 얘가 그러니까 다음 주 거까지 찍으면 그 다음에 찍을 작품이 동유가였어요. 그러니까 메인의 시즌2 교재의 5번째 작품이 고전운문에 동유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 수업 안 하겠죠. 누가 묻던데 6월 9월에 나온 연계작품 수능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할 건, 수능이 고전운문은 거의 100% 연계를 해요. 무조건 연계를 합니다. 근데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출제 스타일이 뭐냐 하면 주로 가사문학을 많이 컨택을 해요. 연시조를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연시조를 내든 가사문학을 내든 EBS에 전문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같은 작품인데 EBS에 수록된 부분을 일부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에서 중략 후가 EBS 지문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략 전은 동유가인데 동유가가 엄청 길거든요. 이게 금강산 유람간 여행기여서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지만 EBS는 수록 안 된 부분하고 짬뽕 시켜서 내는 게 가장 일반적 형태예요. 고전운문에서. 그럼 수험생이 공부를 했을 때 이 수록 안 된 부분까지 커버를 치려면 전문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기야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에 2번 출제된 일동장유가, 걔가 왜 2번 출제됐냐 하면 일동장유가가 총 8,000행이 넘어요. 그러면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어떤 미친놈이 8,000행을 공부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전문으로 넣고 전체 내용 흐름상 중요한 부분들은 다 메인에 넣어요. 넣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유가만 해도 이거 넣으려면 30페이지 넣어야 돼요. 그걸 내가 왜 해요, 그걸. 출제된다는 거 이미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알지 않는 이상 미쳤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수록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2개예요, 2개. 하나는 이 작품을 공부했으니까 이 작품이 금강산 유람기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공부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전제하고 못 본 부분을 보죠. 시험장에서. 어차피 금강산 유람일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고전 필수어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훨씬 해석을 유연하게 해주니까. 요 2개 갖고 하는데 이게 언제나 늘 당황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볼 때는. 그러니까 당황은 해도 내가 2개가 준비되어 있으면 무조건 상황 파악이 된다는 거를 경험으로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당황해서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얘를 좀 봐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EBS 수록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볼 때 동유가는 이미 공부를 9월 달까지는 다 끝내놔야 돼요, EBS를. 지금은 못 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죠. 활용담 이랬을 때 담, 이 파란색은 다 필수어예요. 담자는 계곡이나 연못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가 금강산인 걸 알고 보고 있다면 사실 어떤 느낌이 더 들겠어요? 계곡에 아마 땅이 깊어서 물이 이제 많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할 거다로 느끼고 읽기 시작해요. 어차피 금강산일 텐데. 활용당 깊은 못이, 못은 연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못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 계곡에 물이 깊은 곳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금강산이니까. 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예, 무궁은 끝이 없다는 거죠. 변화가 끝이 없다. 사자봉 높은 돌이, 예, 자연 유람하는 글에서 봉자 나오면 다 산봉우리죠. 사자봉이란 봉우리가 있나 보다 하는 거고, 이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니 이 소, 담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예, 물이 깊이 고여 있는 곳을 뜻하죠. 계곡에. 용소를 굽어보니, 그럼 표현법이 의인화가 쓰였네요. 주어가 사자봉. 예, 인간이 아닌데 굽어보는 주체니까.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있다니까요. 당황하게 하는 게. 이러면 이제 중이 무슨 황당한 말을 했다는 거야? 뭔 말을 했는데? 예, 이 정도 당황은 솔직히 말하면 당황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출제된 연계작품의 비수록 부분을 낸 걸 보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하는 부분들이. 근데 결국 해결된다는 걸 지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당황했다고 안 무너지지. 다음 볼게요.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그럼 이 사자는 사자봉이겠네? 활용은 활용담이겠네? 와, 이게 중이 한 황당한 말이야? 저 사자봉이라는 봉우리가 활용담에게 말했다고? 이게 황당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형에 내려오는 설화 같은 거겠죠, 이거? 이내모음 육중하여 사자가 말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는 사자겠고, 그냥 여기서부터 사자봉이 말하는 거겠죠?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너는 활용담이겠고, 터전도 없을 테니 내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다오. 그러니까 협박한 거죠. 사자봉이. 야, 나 무너지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나 안 무너지게 내 발 밑에 뭐 좀 고여줘. 이랬다는 거네. 이게 중이 말한 황당한 얘기겠고, 사자봉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음. 활용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도를 빼다가 이바이 괴었다 하네. 무슨 형태예요? 전달 형태죠. 누가 말한 거겠어요? 중이 화자에게 말한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듯해. 누구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화자의 생각이겠죠? 건너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여기까지가 황당한 얘기고, 그 뒤에 세 줄은 화자의 반응으로 읽히죠. 그리고 이 중략 이유는 EBS 수록 지문인데 얘 조금만 볼게요.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녀 타고, 남녀 필수어예요. 남녀는 뚜껑 없는 가마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유람하는 애가 남녀를 탔다는 게 우리나라 문학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화자의 신분이 높다는 걸 암시해요. 산속에서 가마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 남녀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만물초는 금강산의 지명이에요. 산봉오리들이 만 개의 형상으로 솟아 있어서 너무나 멋있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EBS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중략 이유는 나왔네 하고 스킵할 수 있게 준비해 두셔야 시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EBS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다 맞았다. EBS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여유가 없는 어떤 난도의 시험지를 만났을 때 그때 대비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24번 문제도 오답률 10 안에 있거든요. 얘가 정확히 10등인데, 이거 지금 얘가 틀렸잖아요. 4번에 화자가 건너편 산에 올라가 얘가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그 중략 이전에 상황 파악을 못했단 얘기잖아요. 그냥 화자는 올려다 봤지 뭘 거기 올라가. 거기 올라간 거는 그 활용담 새끼고 상황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해본 경험이 별로 없나 보죠. 근데 얘가 오답률이 10등이에요. 어쨌든 이거 4번. 그리고 문학 세 번째 작품 김진옥전을 볼게요. 야, 김진옥전은 메인의 시즌 1에서 수업을 이미 했어요. 제가 수특에 있는 고전 소설 중에 눈여겨본 거, 그러니까 연계되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4개였거든요. 천수석하고 옥소전하고 지금 여기 있는 김진옥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숙향전이에요. 이게 평가원이 종화하는 고전소설 연계작품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길어야 돼요. 내용이 길어야 돼요. 천수석은 10권짜리예요. 예. 천수석 요약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압도적으로 내용이 복잡해요. 이거 아마 메인의 시즌2에 있나? 시즌2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옥소서는 시즌2에 못 실었어요.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얘를 왜 못 실었냐 하면 얘가 강릉추월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근데 이게 이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인데 약간씩 틀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책을 구했는데 얘가 EBS 버전하고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거 줄거리 수업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약간만 달라. 그럼 이 새끼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 내 소설 수업 들으면 무조건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 소설 수업할 때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한 방에 들어오게.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잘못된 줄거리야.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찾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았어요. 제 조교 중에 서울대 다니는 놈이 규장각 가서 뒤졌는데 EBS 버전하고 똑같은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 줄거리 요약 작업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특 작품이지만 시즌3로 밀 수밖에 없었어요. 김진옥조는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죠. 6월에 나오면 안 나오니까. 숙향전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길고 그리고 이 내용 긴 것들을 왜 연계작품으로 선호하냐면 연계작품이어도 저기 구석에 있는 딴지문 갖다 넣잖아요. 졸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줄거리 특히 잘 숙지하셔야 되고 이게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하면 야 EBS 수업을 하는데 그 EBS 교재의 그 지문만으로 상황 파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연계빨 1도 못 받아. 상황 파악은 내가 따로 관심 갖고 내 본교재에서 많이 하잖아. 낯선 것들로. 상황 파악 훈련 필요해.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하게 말들을 하더라니까. 소설류는 지문의 상황 파악이 중요해. 맞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뭐하러 하니? 그게 뭔 개소리야. 소설류는 연계빨 받으려면 무조건 줄거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도 지금 김진옥전 내 수업 들은 애는 이거 그 무인도에서 노인네 만나자마자 아빠다 이랬을걸? 그 줄거리 연계빨이야 이거. 연계된 작품은 비연계일 때 상황 파악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뿐이지. 근데 EBS를 무슨 상황 파악 훈련용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만 해놓으면 안 되죠. 말들을 너무 교묘하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출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출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걔가. 그러니까
EBS를 왜 합니까? 기출만 뭐 말을 진짜 교묘하게 하더라니까. 내가 더 대놓고 얘기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매년 기출만 수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러면 작년 기출만 제 교재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EBS는 어때요? 막말로 1년 하면 끝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EBS 만드는 거는 철저히 학생들을 위한 거지 저 자신을 위하면 안 해요. 저 그거. 분석서 하나 더 치는 게 낫지. 너무들 좀 하는 면들을 잘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연계 공부를 해 놓으셨으면. 이건 그럼 잠깐 뭐 볼 거냐 하면 필수 어휘들 좀 봐드릴게요. 다 아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기억 밑으로 4줄 내려오면 설화라는 단어는 말이란 뜻이죠. 말. 그러니까 설화하더라는 말하더라 이 뜻이에요. 말하더라. 다음 비 옆에 살같이 있는데 저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거 화살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여편주가 한 조각 배니까 한 조각 배가 화살처럼 빠르게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저 단어는 그렇게까지 많이 빈출되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예. 딱 제가 필수 어휘로 보는 그 선에 딱 걸려 있는 정도? 침노는 뭐예요? 침노는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공용왕이 지경을 침범했다는 건 동공용왕이 남의 용왕의 국경을 침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침노라는 단어의 뜻 모르는 애가 30번 문제였나? 예. 그것도 오답률 순위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필수어휘 알아야 된다니까요. 디귿 대의는 크게 기뻐해요. 저건 다 알 거예요. 크게 기뻐. 사은은 보통 상대에게 감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상대에게 감사.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상대가 고전에서 누구일 때가 제일 많아요? 임금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선 용왕에게 감사한다는 뜻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상대로 나와도 그 사람한테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군영은 뭐예요? 군영은 군사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만든 진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왕이 동공용왕 깨부셔달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한 군인들이 엄숙하고 위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각설은 다 알죠? 화재전환시의 상투어. 차설과 같은 뜻이죠. 황황은 뭐예요?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예, 이거는 정신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황, 경황, 황황 이거 다 정신없다는 뜻이에요. 삭은 뭐예요? 삼삭은 세 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은 한 달을 뜻하는 거예요. 제장은 뭐예요? 제장은 여러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기정부터 문상추까지 제가 고전이 나오면 무조건 필수 어휘들을 정리해 놨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싹 다. 대경은 뭐예요? 크게 놀라고. 부마는 공주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소설 줄거리 요약한 거를 싹 다 제가 검수를 해요. 교재로 편집해서 올리기 전에 다 읽어봐요. 다 읽고 뭐 오타 없는지, 그리고 문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최종본을 만들어서 이제 넘기거든요. 편집해 달라고, 교재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게 제가 신이 아니라 수업을 하려다 보면 오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요약본 보고서 수업 준비 하다가 그 부마 옆에다가 공주 아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공주 아내라고. 아, 설마 그거 보고, 아, 공주 아내구나 하는 애 없겠죠? 공주가 어떻게 아내가 있어요? 그냥 오타예요. 공주 남편이에요. 아유. 진짜. 자, 볼게요, 다음에. 모해는 무슨 뜻이에요? 예, 모해는 상대를 모함해서 음해하는 걸 뜻하죠? 모함해서 해치려는 거. 삭탈관직은 예, 벼슬을 뺏는 거죠. 참고로 벼슬을 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아, 맞아요. 제수라고 그러죠. 제수. 임금께서 제수하셨다 그러면 벼슬을 내려줬다는 뜻이죠. 다음. 뭐 미음의 대로는 다 알 테고 빡친 거죠. 뭐 항서. 항서는 뭐예요? 예, 항복문서죠. 동공룡왕이 항복한 거죠. 치사는 뭐예요? 치사는 치아. 제가 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기정 그 문상추에. 근데 치아는 있었어요. 치아가 무슨 뜻이에요? 예, 이거 상대를 칭찬하다. 상대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치사, 치아가 같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EBS바를 제대로 받으려면 소설류는 줄거리를 아는 상태에서 어차피 EBS에 수록된 지문은 소설류는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필수어휘도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빠르죠. 그러니까 이 30번 문제가 이 오답률 순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예잖아요.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한다. 예, 지금 김진욱이 해결해 주는 건 남해용왕과 동공용왕과의 싸움이니까 당연히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인간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도 오답률이 높은 걸 보면 이건 뭐 거의 실수라고 봐야 되죠. 실수라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현대운문. 현대운문은 가는 비연계고 나는 연계 작품인데 이 나의 신석정의 역사를 2주 전에 제가 메인에서 수업했어요. 예. 그리고 제 메인의 수업의 모토는 한 번만 들어도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 수업 디자인하는 거 그게 포커스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소설 기억나게 해주는 건 최대한 흥미롭게 머리에 때려 박혀. 너네 그 수업 준비 진짜 얼마나 고된지 모르지? 8줄로 모든 소설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데 심지어 재밌어. 그럼 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재밌는 얘기만 뽑아서 머리에 때려 박아주지. 근데 운문문학에서 내가 머리에 때려 박히게 하는 방법은 나도 이 시를 모른다고 전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처음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설마 잘못된 해설이어도 처음엔 이걸 의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점점 잡아나가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이 역사는 민중, 이 민중을 상징하는 거 달래꽃. 그러니까 민중의 생명력과 영속성이
예찬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공부 루틴이 있잖아요. 분야마다. EBS는 항상 제가 이 루틴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그 작품 수업 듣기 전에 EBS에서 그 작품 찾아서 모의고사 풀듯이 혼자서 상황 파악해서 먼저 푸신 다음에 채점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 작품 메인의 수업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작품 수업 끝나면 핵심 체크해서 제가 풀고 들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핵심 체크 풀고 그리고 수업 듣고 마지막에 핵심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어렵다 하면 체크해 놓고 때때로 복습하면 시험장에서 걔가 가능한 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 줄이 기억이 나요. 무조건 나요. 이시 이렇게 돼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소설은 줄거리가 기억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요 32번 문제만 볼 건데, 근데 얘도 오답률 순위에 있는데, 본인이 얘를 틀린 이유가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5번을 보면요.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말을 줬거든요.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문학에서 어떤 뜻이에요? 싫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5번 선지를 보고도 5번을 못 찍었으면 얘 이 개념어 뜻 모른다는 얘기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해시 비영계시가 너무 상황이 명확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살구꽃이 너무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나무에 내려앉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이 거울을 통해서 뒤로 보이는 그 나무, 살구꽃들을 쳐다봐요. 야, 그러면 얘가 나무를 향해서 가면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 나무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나무를 보고 있는 거지. 거울로. 근데 그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시 마지막에 가서 하늘구름이여 하면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가 뭔 개소리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물리적 거리랑은 다른 얘기인데. 5번이에요. 자, 그러면 문학이 끝났고 여러분 제가 3분 있다가 엄매 수업을 할게요. 그럼 화작 선택하신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예. 그러니까 가시면 돼요. 오늘 밤에 남아서 화작을 제가 찍고 갈 건데, 근데 솔직히 화작은 솔직히 40번 문제 말고는 별로 할 말도 없던데. 예. 화작 40번이 오답률 순위에 올랐기도 하고, 그래서 화작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 공부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 얘기를 곁들여서 40번 문제 정도 얘기할 것 같고, 엄매는 아시겠지만 요번에 많이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가십시오. 3분 있다가 엄매 하겠습니다.